이렇다 할 놀거리가 없던 시절 청소년들의 아지트가 됐던 오락실. 여기서 시작된 게임은 이제 e스포츠라는 거대한 산업이 됐습니다. 5초만 1초. 지난해 아시안게임에서 시범 종목으로 채택되는가 하면 유명 프로게이머는 국내 프로스포츠 선수 중 최고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즐기는 여가 소비 문화, 연봉, 그리고 이제 중계권료, 스폰서 이런 모든 지표에서 사실은 일반 스포츠를 다 넘어섰습니다, e스포츠가. 20년 새 급성장한 e스포츠 시장. 그 중심에는 우리나라가 있는데요. Korean esports is the best. It's been the best in many games for many years. 한국이 e스포츠 종주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이유를 짚어보고 위기를 맞은 우리 e스포츠 산업의 미래를 전망해봅니다. 지난해 마지막 날. 전 세계 사용자가 1억 명에 이른다는 온라인 게임의 국내 대회 결승전이 열렸습니다. 유료 객석 1,200석은 게임 팬들로 가득 찼고요. 곳곳에 등장한 응원 피켓까지. 여느 스포츠 대회 현장 못지않은 열기가 가득합니다. 근데 직관을 갔을 때가 좀 더 재밌고 그리고 현장의 분위기가 되게 응원하고 팬들이 응원하시고 그러는 분위기가 되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성장해버리고 말았습니다. 5명의 게이머가 한 팀을 이뤄 상대 진영을 초토화하는 방식의 게임. 국내 경기인데도 세계 최정상급인 한국 선수들을 보려는 외국인 관람객이 심심치 않게 눈에 띕니다. Yeah, I would say I enjoy watching Korean League of Legends because they're just like the individual level is insane and how they play together it's just on another level. It's better, I would say. e스포츠 경기는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방송됩니다. 이 경기의 생중계 동시 접속자 수는 무려 80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I'm a caster here in Korea for about 7 years. Generally, it's on the internet, so YouTube or Twitch.tv. Those are our two main platforms, and our broadcast goes global to all the English viewers that are in the world. 축구팬은 영국 프리미어리그를, 야구팬은 미국 메이저리그를 찾는 것처럼 세계 e스포츠 팬들은 한국 선수들의 경기를 챙겨보고 있는 건데요. 이날 우승컵은 평균 나이 21세의 그리핀 팀이 차지했습니다. 명실상부 e스포츠 종주국인 한국. 우리는 어떻게 이 타이틀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발전하는 모습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정부의 IT 산업 육성 정책으로 초고속 인터넷망이 구축되고 전국의 PC방이 급증했습니다. 불과 2년 새 15배로 늘어난 PC방. 때마침 출시된 미국 게임 스타크래프트가 PC방을 중심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 PC방 집계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게임을 한다면 다 스타는 게임을 한다라고 하면 스타하는 거는 다 기본이었고 이게 뭐 스타에 대한 질문은 뭐 잘하냐 뭐 종종이 뭐냐 좋아하냐지 저 게임 좀 한다는 사람들한테는 너 스타냐 이거는 질문이 조금 안 맞는 그런 뭐 300만 카피 얘기가 나오고 그랬으니까 근데 300만 카피는 이게 정상적으로 팔린 거고 그다음에 비정상으로 이렇게 좀 뭐 불법으로 한 것들도 많았고요. 그다음에 아는 사람끼리 공유하는 뭐 CD키를 공유하는 것도 많았고 해서 소위 게임 좀 한다는 사람들이 모여있던 PC방은 금세 유명세를 타기도 했습니다. 슬기방 그리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대학로에 있는 게임방 그리고 하나 더 있었던 난 PC방이라고 해서 이렇게 세 개의 PC방이 굉장히 유명했던 PC방이었어요. 아주 유명했던 또 게이머들이 있었던 곳이어서 저도 한 번씩 가보고 싶었던 그런 PC방들이 있었죠. 그곳에서 뛰었던 몇몇 선수들이 연봉이 있었나 봐요. 네,
이기석 그리고 뭐 신주영 저희들의 그런 완전히 그냥 뭐 우상들. 게임을 즐기는 사람이 늘자 PC방들은 자체 대회를 열어 청소년들을 불러 모았는데요. 뜨거운 반응 속에 게임 대회는 동네 단위에서 시 단위, 전국 단위로 확대됐습니다. PC방 대회 기준으로는 그냥 PC방 시간만 주는 것도 있었고요. 혹은 뭐 한 10만 원, 20만 원 이런 데도 있었어요. 큰 데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가 됐었고요. 대회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당시 그냥 PC방 대회라든가 그거 대회만으로도 생활이 되고도 또 남았어요. 오히려 좀 더. 여기에 미디어, 즉 방송사가 가세하면서 본격적으로 게임 대회가 대중화되기 시작합니다. 게임이라는 콘텐츠가 e스포츠라는 산업으로 탈바꿈하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누구도 그 게임이라는 것을 가지고 전 세계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미디어를 통해 중계를 하고 거기서 다양한 파생 상품들과 가치가 만들어지게 하면서 스포츠 가치, 스포츠 제품화할 것을 생각을 심지어 제작사도 못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나라가 만들었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e스포츠 종주국은 우리나라가 맞습니다. 네. 시작된다. 이후 프로게이머들은 광고 모델로 기용되기도 했고 기발한 플레이를 선보였던 임요환 등 스타 플레이어는 당시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이때 프로게이머의 연봉 1억 원 시대도 열렸는데요. 딱히 이제 뭐 1억을 누가 돌파하느냐 그게 관심이 있었는데 그 돌파를 했죠. 그게 2001년이고 그다음에 2001년이어 봤자 게임이 출시된 지 뭐 3년 4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럼 그 게임을 스타란 지도 길어봤자 3년 4년밖에 안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1억을 받는다고 하는 게 지금도 상상하기 어려운데 거의 20년 가까 그 예전에 그런 걸 했으니까 엄청난 센세이션이었죠. 2004년 부산 광안리에서 열린 스타리그 결승전에는 무려 10만 명의 관중이 몰려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계속 가져가고 있다는 거고.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지금 e스포츠는 거대한 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여차하면 그리핀이 전 세계 e스포츠 시장은 2017년 6억 5,500만 달러에서 지난해 9억 600만 달러로 38% 성장했는데요. 3년 뒤엔 16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약 1조 8천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e스포츠 시청자 수도 지난해 3억 8천만 명으로 미국 내 최고 인기 스포츠인 슈퍼볼 시청자보다 3배나 많았는데요. 앞으로 더 가파른 증가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e스포츠 성장과 함께 우리나라 게임 산업도 빠르게 커졌는데요. 2014년 게임 시장 규모가 10조 원을 돌파한 이후 4년 만에 12조 원으로 몸집이 커졌습니다. e스포츠는 규모뿐 아니라 그 위상도 달라졌습니다. 지난해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 e스포츠가 시범 종목으로 채택된 건데요. 6개 종목에서 아시아 18개국 선수들이 실력을 겨뤘습니다. 우리 선수단 성적은 금메달 하나, 은메달 하나.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공식적으로 e스포츠가 스포츠가 될 수 있다라는 이제 대전제가 이제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죠, 전제에서. 두 번째는 메가 스포츠 이벤트의 플랫폼에 올라탐으로써 다양한 산업적 가치를 파생시킬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얻었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만으로도 e스포츠에 거의 뭐 천지개벽할 만한 지금 개혁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봐도. e스포츠는 오는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정식 종목 진입이 유력한 상황인데요. 아시안게임을 넘어 하계올림픽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도 올림픽을 사람들이 젊은 애들이 보질 않아요. 어르신들은 보죠. 실제적인 중계의 시청률이 그러니까 미디어 가치가 소위 말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림픽에서 미디어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자기들 밥그릇을 잃는다는 거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젊은 친구들 특히 다시 올림픽으로 불러 모으려면 뭘 해야 될까? 당연히 e스포츠겠죠.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적
그러니까 좀 이 IOC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피할 수가 없는 필수 불가결한 그냥 스텝입니다. 지난 20년간 인기 게임은 몇 차례 바뀌었지만 그때마다 한국 선수들은 최고의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빠른 인터넷 속도 등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좋고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일 수 있겠지만 승부사적 기질이 뛰어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좋게 얘기하면 경쟁을 너무 좋아해요. 나쁘게 얘기하면 경쟁을 좀 지나치게 해요. 네, 그 모든 장점과 단점이 모여서 게임을 잘해요. 또 어릴 적부터 그런 시스템에서 살아온 것도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경쟁하고, 네, 그런 거에 좀 워낙 익숙하게 살아오다 보니까 이런 것도 거기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요. 20년 가까이 프로게임 구단을 운영하며 쌓인 세계적인 선수 육성 노하우도 강점으로 꼽히는데요. 외국 선수들은 이런 기량을 전수받고자 한국을 방문하기도 하고 코치진으로 전 세계 곳곳에 진출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롤의 박항서 감독 같은 분들이 많죠. 네, 또는 뭐, 오버워치의 박항서 감독 같은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한국이 기본적으로 플레이어의 그 능력이 좋아요. 그래서 뭐 거의 게임이 만들어지자마자 지금까지 계속 뭐 탑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 탑을 만들었던 그런 시스템, 그 노하우는 1, 2년에 만들어진 건 아니거든요. 네, 한국의 코칭 스태프들이 가서 처음에는 선수들 약간 안 맞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설득을 하고 그렇게 성과를 먼저 보여주고 신뢰를 주고 내 뜻대로 한번 따라오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잘 처음에 그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갈등을 극복해서 성과가 나오니까 한국 선수들은 여전히 세계 최고 기량을 자랑합니다. 지난해 연봉이 30억 원 이상으로 알려진 LOL 최강자 이상혁 선수. 표현을 하시죠. 국내 모든 프로스포츠 선수를 통틀어서 최고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올 시즌 개막을 앞두고 한창 연습 중인 이상혁 선수를 찾아가 봤습니다. 게임 팬들 사이에서는 세계적인 스타입니다. 특히 이제 중국이 LOL이 많이 인기가 있다 보니까 중국이 가장 많은 것 같고 근데 생각 외로 좀 세계 곳곳에서 제가 잘 알지 못하는 국가에서조차도 좀 알아봐 주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각종 PC게임을 즐겼다는 이 선수는 롤게임 리그에서 상위에 랭크되며 고교 2학년 때 프로 선수로 스카웃됐습니다. That's my grandma right there. 사실 뭐 찬성하진 않으셨던 것 같은데 근데 전혀 반대를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냥 제가 어느 선택을 하든 좀 존중을 해주셨고 그냥 너가 바라는 대로 그냥 너의 인생이니까 너 맘대로 해라 이런. 육체적, 정신적 컨디션 조절이 생명인 프로게이머 생활. 거의 1년 내내 숙소에서 지내며 강도 높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12시부터) (4시까지) 연습을 하고 이제 (4시부터) (7시) 휴식 그리고 다시 연습 최대 새벽 (4시까지) 연습을 하고요. 보통 이제 직장인들은 아침 8시부터 하고 막 새벽 12시 이때쯤에 잠들잖아요. 근데 저희 프로게이머들은 이제 4시간 늦춰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의 목표는 지난해 정상을 내줬던 중국 팀에 서력하고 왕좌를 되찾는 겁니다. 그런데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 게임 산업 규모는 세계 4위, 1위인 중국의 6분의 1 수준입니다. 게임과 e스포츠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대부분 콘텐츠의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는 게임 개발사에 돌아가는데요. 전 세계 상위 10위의 게임사 가운데 한국 기업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개발자도 상당히 많은 부분 이제 중국에서 스카우트를 많이 해가고 있고요. 게임 IP를 만드는 회사들을 중국이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하면 돈을 투자해서 게임을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데 회사를 사버리는 이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중국이 정말 압도적으로 e스포츠의 선진국으로 이미 저희를 초월해서 가고 있죠. 예. IP를 다 홀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특히 중국은 IT 기업 텐센트를 중심으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넷마블과 카카오게임즈 등 상당수 국내 게임 기업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 최근 매각설이 불거진 국내 최대 게임사 넥슨 인수에도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막대한 자본력에 시장 규모 또한 세계 최대인 중국은 우리나라 게임 산업을 위협하는 가장 큰 대외적 요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는 끌려가고 있고요. 네, 시장 규모가 너무 차이가 나서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국이 과감한 투자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 사실은 연봉을 다 정해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왜냐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 선수들도 연봉이 좀 정해지고 그곳에서 오퍼를 해서 우리나라 잘하면은 우리나라에 잘하는 선수 있으면 다 이제 데려가려고 하니까. 국내적 요인으로는 정부의 각종 규제가 게임 산업과 e스포츠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빠지지 않습니다.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심야 시간에 인터넷 게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 온라인 게임 월 50만 원 결제 한도 제한 등이 대표적인 규제로 꼽힙니다. 게임과 e스포츠를 술이나 도박처럼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회 전반적인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게임과 관련돼서 문제가 있는 거는 사실이죠. 그런 현상이 있는 건 사실이죠. 사실인데 이게 게임 때문에 일어나는 거냐 아니면 다른 특성이 있는 애들이 게임을 할 때 나타나는 이런 공존질환이라고 해요. 공존질환이냐 아직까지 결론이 없어요. 새로운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살아갈 그런 시대들을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은 게임 관련돼서 좀 다른 뭐 정책이나 입장들이 또 실천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콘텐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우리나라 콘텐츠 수출액을 보면 게임이 차지하는 비중이 60% 이상. 이는 한류를 이끌며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음원이나 드라마 등을 압도하는 수치인데요. 효자 수출 산업으로 자리매김한 게임 산업의 역할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소위 대박을 친 온라인 게임. 100명의 유저가 최후의 1인이 되기 위해 싸우는 서바이벌 형식의 게임인데요. 개발사는 국내 업체입니다. 20명의 적은 인원으로 개발 1년 만에 이뤄낸 성과인데요. PC 콘솔 같은 경우에 5,500만 명의 유저가 구매를 해서 플레이를 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런칭한 모바일 같은 경우 글로벌에서 2억 명 이상 유저가 다운로드를 받고 저희 게임을 플레이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3천만 명 이상의 유저가 접속을 하고 계시고요. 해마다 국내에서만 새로 출시되는 게임이 100개 이상. 이 중 하나도 살아남기 어려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성공을 거둔 비결은 뭘까요? 배틀로얄 장르가 이제 기존에도 장르 자체는 있었는데 대중적으로 만든 게임이 배틀그라운드가 이제 시초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방식이 이전에는 없던 방식이어서 매우 저희가 기술적으로나 새로운 시도를 많이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유저들이 동시에 즐기다 보니까 더 재미있는 점도 있었고요.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치밀한 전략도 성공 요인으로 꼽힙니다. 유명 해외 게임 디렉터를 영입해 개발팀을 꾸렸고 국내보다 먼저 세계 최대 온라인 게임 플랫폼에서 게임을 선보이며 글로벌 유저들을 빠르게 끌어들였습니다. 게임이 출시된 해부터 각종 상을 휩쓰는 등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게임이 탄생하면 엄청난 수익과 부가가치가 발생하지만 국내에서 개발한 게임이 세계적으로 성공하기는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한국 게임들이 해외에 나가다 보면 많은 제약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물론 언어 같은 부분들도 있겠지만 게임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한국에는 많은 규제들과 많은 가입 절차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해외 게임보다는 조금 더 발목을 조금 잡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자유로운 해외 게임들이 한국 게임이 해외에 나가기 전에 이미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아무래도 조금 이전보다는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토종 게임이 살아남으려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새로운 장르의 게임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게임 타이틀은 보통 10년 주기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이 하나 없어지면 e스포츠 종목이 하나 없어지는 거예요. 마치 스타크래프트에서 우리가 e스포츠의 시발점이고 역사였지만 지금은 역사로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선수들과 코치들과 산업군 자체가 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전체 인구의 67%가 게임을 즐긴다는 지금. e스포츠는 점차 전통적 스포츠의 영역을 대체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스포츠가 담당하던 이런 엔터테인먼트 역할들을 이 e스포츠로 지금 넘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포츠는 축구는 아무리 잘해야 매일매일 하기가 어려워요. 쉬었다 해야 되죠.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스포츠 있다고 하지만 그마저도 1시간, 2시간이죠. 근데 e스포츠는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런 조건이고요.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누구나 현장감을 느끼면서 볼 수 있는 이런 콘텐츠라는 측면에서 앞으로는 클 수밖에 없는 아주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콘텐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겐 우수한 선수풀과 함께 오래 축적된 선수 양성 노하우, 또 팀 운영 시스템, 방송 기술 등 e스포츠 종주국에 걸맞은 강점이 있습니다. e스포츠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자본이나 시장이나 이런 사이드에서 조금 저희가 밀리는 거지 e스포츠에 대한 어떤 디테일한 부분에서의 선수들의 경쟁력이라든지 또는 저희가 육성해왔던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잘하는 부분을 그 장점을 좀 더 개발을 해서 글로벌하게 경쟁력을 가져가면 글로벌 e스포츠 산업에서도 분명히 한국의 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갖 최초라는 타이틀을 쏟아내며 어느덧 20년 역사를 이어온 한국의 e스포츠. 무궁무진한 성장 가능성이 있는 분야인 만큼 앞으로 발상과 정책의 전환이 중요해 보입니다. 사실 e스포츠의 가장 큰 매력은 이제 확장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확장성인데 교육도 될 수 있겠고요. 재활, 노인 체육, 장애인 체육 얼마든지 확장이 될 수 있고요. 실제로 게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장애의 어떤 극복이라든지 정신적인 멘탈 프로그램도 향상이 되고 있다는 데이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IT, 스포츠, 의료, 다양한 공학 기술까지 좀 우리가 융합할 수 있는 융합의 장으로서 지금 그런 그릇으로서 e스포츠를 바라보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생활문화 콘텐츠로 그리고 일상적인 콘텐츠화를 하기 위해서 일상적인 조직이나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이런 것들을 활용한 또 다른 4차 산업시대의 커뮤니티 문화로 이렇게 만드는 것들 그리고 정부나 그리고 우리나라 지역사회에서는 오히려 이런 프로리그보다는 아마추어 일상적으로 즐기는 가정이나 지역에서 즐기는 이런 쪽으로 좀 강화해서 실제로 이런 효과들이 단지 그냥 비즈니스 측면뿐만 아니라 생활문화에서도 좀 녹아나가는 게 앞으로 좀 건강한 그리고 바람직한 e스포츠 문화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서로 간거요? 훈련생이 하면 안 돼요. 시급하지 않다는 그런 이유로 보류되고 계속. 소 잃고도 외양간을 못 고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I think it's more fun to play this way than just alone in my room. I think it's pretty fun. I definitely don't have this good of a computer, so it's fun. It's really fun. The food is really good. I would definitely come back.